우리가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집을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본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표현하며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몸으로 짓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집은 휴식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업이 태어나고 자라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정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특별히 나쁘지도 특별히 착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깔끔한 거실, 정리된 주방, 아이의 사진이 걸린 벽.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본다면 집의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가이다. 부처님은 업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업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셨다. 특히 집안에서는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다. 밖에서는 참고 조심하던 말과 행동이 집안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업을 쌓는다. 집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놓아버릴 때 업의 씨앗은 조용히 심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몸으로 짓는 업은 거창한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때려야만 살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집안에서의 작은 행동, 사소한 선택, 반복되는 습관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수행자뿐 아니라 제가자에게도 항상 집안에서의 행동을 살피라고 가르쳤다. 김정호의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퇴근 후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의 말을 귀찮아했고 아이가 장난을 치면 목소리를 높였다. 반려동물이 발밑을 서성이면 발로 밀어내며 짜증을 냈다. 그는 이것이 업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단지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반복되는 무심한 행동이 마음의 방향을 만든다고 본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집 안의 공기 또한 거칠어진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부드러운 말이 오가는 집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거친 행동이 반복되는 집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찬다. 이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되고 갈등은 고통으로 바뀐다. 업은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계율을 금지의 목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시키셨다. 집안에서 어떤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몸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집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밖에서 쌓인 분노와 불안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풀어버린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업의 씨앗이 가장 잘 자라는 때다. 업은 남 앞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
가족 앞에서 더 쉽게 만들어진다. 집안에서의 행동은 누가 기록하지 않아도 마음이 모두 기억한다. 마음은 기억한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집 안에서의 모습을 살폈다. 그곳이 가장 진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집에서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불교의 가르침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깨어 있음은 긴장이 아니라 자각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집은 작은 도량과 같다. 도량이 깨끗하면 수행이 자연스럽듯 집안의 행동이 맑으면 삶은 서서히 안정된다. 반대로 집안에서 무너진 기준은 결국 바깥 삶에서도 균열을 만든다. 이것이 불교에서 집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집안에서 절대 가볍게 손대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이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집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 쓰는 삶의 기록이라고. 그 기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으로 짓는 업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가 된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할 때 언제나 세 가지 문을 함께 이야기한다. 몸, 말, 마음이다. 이 가운데 몸으로 짓는 업은 가장 무겁고 가장 분명하다. 마음속 생각은 흘러가 버릴 수 있고 말은 사과로 수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의 행동은 이미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은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고 비유된다. 한 번 떨어진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운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어렵게 느낀다. 전생, 내생, 보이지 않는 인과 같은 말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훨씬 현실적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가 바로 업이다. 특히 집안에서는 몸의 행동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던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거칠게 내려놓고 얼굴을 찌푸린 채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이 몸으로 쌓이는 업이다. 부산에 사는 이성훈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는 충돌을 피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편이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달랐다. 아내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렸고 아이가 다가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욕을 하지도 폭력을 쓰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신은 업을 짓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끊어내는 몸의 태도 또한 분명한 행동이다. 몸은 마음의 명령을 가장 빠르게 따른다.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면 몸은 문을 세게 닫고 마음에 무관심이 생기면 몸은 등을 돌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도가 분명하지 않아도 업은 성립된다는 점이다. 일부러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도 반복되는 무심함은 결국 관계를 상하게 한다. 업은 악의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지와 습관에서도 만들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 도둑질, 사음은 모두 몸을 통해 완성된다.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고 말이 그것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몸의 행동이다. 그래서 계율에서도 몸으로 짓는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경계한다. 이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선이다. 이성훈의 집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었다. 누구도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겼다. 그는 그 이유를 몰랐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매일 반복된 작은 몸짓들이 업으로 쌓였기 때문이다. 업은 소리 없이 자라난다.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원인이 이미 뿌려져 있었다. 몸으로 짓는 업의 특징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말은 취소할 수 있어도 이미 한 행동은 시간 속에 남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동하기 전에 한 박자 쉬라고 가르친다. 그 짧은 멈춤이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는 특히 이 멈춤이 중요하다. 익숙한 공간일수록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절에서 수행 상담을 하던 스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집에서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수행은 반쪽짜리라고. 절에서는 공손한 몸짓을 하면서 집에서는 거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두 개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업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몸은 어디에 있든 업을 기록한다. 몸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하지 않는 행동에서도 생긴다. 도와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 막아야 할 때 외면하는 것 역시 몸의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악행만 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방치 또한 하나의 행위로 본다. 집안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침묵 역시 업의 일부가 된다. 이성훈은 어느 날 아내의 지친 뒷모습을 보고 문득 불편함을 느꼈다. 말로 상처 준 적도 없고 큰 잘못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몸은 늘 가족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거리로 굳어졌다. 이것이 몸으로 짓는 업이 관계에 남기는 흔적이다. 부처님은 업을 죄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셨다. 몸으로 짓는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의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면 미래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집안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씨앗이 된다면 그 씨앗을 어떤 땅에 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노의 땅인지, 무관심의 땅인지, 아니면 자비의 땅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 불교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알아차림을 요구한다. 몸으로 짓는 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방향, 남의 것을 침범하는 방향, 욕망에 끌려가는 방향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몸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집이라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집안에서 몸으로 짓는 업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혔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절대 가볍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불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살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생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살생의 뿌리는 훨씬 일상적이고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살생은 칼과 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은 생명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다. 가족, 아이, 노인, 반려동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호흡한다. 이 공간에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업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속에 담긴다. 반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한 사소한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인천에 사는 김민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자랐고 약한 것을 싫어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회사에서는 성과가 좋았고 말도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의 모습은 달랐다. 아이가 실수하면 손부터 올라갔고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발로 밀어냈다. 그는 그것을 훈육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행동이 살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은 단지 목숨을 끊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을 주고 공포를 심고 생명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행동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 누군가를 위축되게 만들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이미 살생의 방향으로 발을 들인 것이다. 집안에서 반복되는 폭력적인 몸짓은 그 자체로 생명을 해치는 업이다. 김민수의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집에 들어오면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았다. 그는 아이가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아이의 마음은 집안의 살생적 기운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움츠러든다.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방어다. 살생의 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상대를 해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자신 안의 자비심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다. 생명을 거칠게 대할수록 마음은 점점 둔해진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반복되면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업이 마음에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이다. 집안에서 자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은 밖에서도 점점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살생의 업은 형태를 바꿔 삶의 다른 영역으로 번져간다. 인간관계에서 공격성이 드러나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벌이 아니라 결과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바로 이런 흐름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반려견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부터 냈을 상황이었다. 그날 그는 우연히 절에서 들은 법문이 떠올랐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거두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았다. 살생을 피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며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불교가 말하는 핵심은 태도다. 가능하면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집안에서 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살생의 업은 이미 크게 줄어든다. 한국 사회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폭력이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두려움으로 길들여진 행동은 바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명은 존중 속에서 안정된다. 집안에서 아이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집의 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김민수는 조금씩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화가 날 때 바로 손이 나가던 습관 대신 잠시 몸을 멈추는 연습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멈춤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고 반려견은 더 이상 구석으로 숨지 않았다. 업은 이렇게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살생의 업을 멀리한다는 것은 생명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말이다. 집은 그 연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매일 마주치는 얼굴, 매일 듣는 숨소리 속에서 자비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수행의 자리다. 불교에서는 집안의 살생적 기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다른 업도 약해진다고 본다. 분노가 줄어들면 탐욕도 잦아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욕망에 휘둘릴 힘도 줄어든다. 그래서 살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이것은 도덕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다. 살생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집안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업이 어떻게 쌓이고 어떤 모습으로 가정 안에 남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살생의 업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완성되는 경우보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서서히 굳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집안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업을 물에 비유한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을 낸다. 집안에서의 살생적 행동도 마찬가지다. 하루 이틀의 짜증, 한두 번의 거친 손짓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집 전체의 기운을 바꾼다. 그 기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진다. 대전에 사는 박영호라는 가장이 있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는 늘 날카로웠다. 신발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고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굳혔다. 그는 손찌검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박영호의 행동은 명백히 살생의 방향을 띠고 있었다.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았을 뿐 집안의 생명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생의 업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침묵을 늘리며 웃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의 집에서는 점점 대화가 사라졌다. 가족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집안은 항상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박영호는 그것이 가족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생명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츠린 결과였다. 생명은 위협을 느끼면 에너지를 줄이고 존재를 최소화한다. 살생의 업이 가정 안에서 쌓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긴장이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아도, 싸움이 없어도 집안에 긴장이 흐른다. 이 긴장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먼저 각인된다. 아이들은 이유를 몰라도 불안을 느끼고 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다. 불교에서는 아이를 한 집의 업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존재라고 본다. 아이가 편안하면 집의 업이 비교적 맑고 아이가 위축되어 있으면 그 집 어딘가에 살생적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점검을 위한 지표다. 박영호의 아들은 학교에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다. 불교 상담을 하던 스님은 아이의 몸이 집안의 긴장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살생의 업은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생명의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킨다. 가정 안에서 쌓인 살생의 업은 세대를 건너 전해지기도 한다. 거친 방식으로 자란 아이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배우고 나중에 자신의 가정을 꾸렸을 때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 이것이 업의 연속성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을 전수하지 않아도 몸으로 배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불교에서 살생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도덕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흐름을 끊기 위한 실천이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멈추면 그 집의 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멈춤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다. 박영호는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와서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과거의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집안의 분위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살생의 업은 상대를 통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는 완전히 달라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물건을 발로 차던 습관을 멈췄고 화가 날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가 집안의 미묘한 틈을 만들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대화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업은 이렇게 서서히 녹는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몸을 낮추는 연습을 말한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업을 돌린다. 집안에서 이런 몸짓이 늘어나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공간이 된다. 살생의 업이 줄어든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특별히 화목해 보이지 않아도 머물기 편안해진다. 말이 없어도 숨이 막히지 않고
침묵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해의 상태다. 해치지 않는 삶은 가장 깊은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다. 다만 집안에서의 자신의 몸짓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정직함이다. 손이 어디로 가는지, 발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그 방향을 알아차리는 순간 살생의 업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다. 집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집안에서 살생의 업이 어떻게 쌓이고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절대 가볍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도둑질, 즉 도업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고 몰래 가져간 것이 없으면 자신은 이 업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업의 범위는 훨씬 넓고 깊다. 도업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그 자체보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 경계란 단순히 물건의 소유권만을 뜻하지 않는다. 시간, 노력, 신뢰, 감정, 역할까지 모두 포함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경계가 가장 쉽게 무너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산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말로 서로의 몫을 침범한다. 서울에 사는 이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외부에서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공동 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인 취미에 사용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고 언젠가 갚을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의 돈이니 괜찮다고 여겼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지훈의 행동은 분명한 도업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의 몫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도업은 반드시 몰래 훔쳐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얼굴로 가져가도 말없이 누려도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면 이미 도업의 씨앗은 심어진다. 집안에서 가장 흔한 도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배우자의 휴식 시간, 아이의 집중력, 노부모의 인내심을 아무 말 없이 소비한다. 누군가의 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쓰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업의 방향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형의 도둑질이라고 설명한다. 이지훈의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상의 없이 결정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쌓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신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도업의 결과는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거리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잃고 얻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도업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한쪽은 당연히 가져가고 다른 한쪽은 참고 내어주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빚의 관계라고 부른다. 빚은 돈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과 신뢰로도 쌓인다. 집안에서 도업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다른 영역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충분히 벌고 있음에도 늘 모자라다고 느끼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해진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다. 경계를 침범하는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지훈은 어느 날 아내가 무심하게 통장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불교에서 도업의 가장 큰 과보는 가난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관계의 상실이라고 말한다. 도업을 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히 나누고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경계를 존중할 때 진짜 나눔이 가능해진다. 허락을 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 속에서 보시는 자연스럽게 자란다. 집안에서 이런 태도가 사라질 때 나눔은 착취로 변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강요된 희생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누군가의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업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진짜 보시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이지훈은 이후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돈을 쓰기 전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듣게 되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업을 멀리하는 선택은 이렇게 관계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불교에서는 도업을 멀리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 이 질문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말 나의 몫인가? 이 질문을 집안에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많은 갈등은 시작되기 전에 사라진다. 나의 편의를 위해 상대의 몫을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다. 집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기에 가장 공정해야 할 공간이다. 이 공정함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따뜻함에서 나온다. 도업이 줄어든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안도감이 생긴다. 빼앗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숨겨야 할 것도 줄어든다. 도업을 멀리하는 삶은 부족함을 참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삶이다. 집안에서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욕심은 줄어들고 신뢰는 자란다. 이것이 두 번째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진짜 의미다. 도업이 무엇이며 집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정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도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 관계의 내부 구조를 서서히 바꾸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눈에 띄는 다툼이 없어도 어느 순간 집이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표현한다. 집안에서 도업이 쌓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안심이다. 누군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켠에 늘 불편함이 남는다. 왜냐하면 경계가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지 않는다. 내 몫이 침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다. 광주에 사는 최성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았고 경제적인 관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연금을 관리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모님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섞어 쓰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내가 책임질 일이니 지금 조금 쓰는 건 괜찮다고.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명확한 도업이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선택권을 빼앗아 자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다. 효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는 업으로 남는다. 도업은 명분을 가리지 않는다. 마음의 방향만을 본다. 최성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불안이 쌓였다. 자신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겹쳤다. 도업은 이렇게 말없는 고통을 만든다. 소리 없는 고통은 더 오래 남는다. 도업이 쌓인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물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작은 일에도 의심이 생기고 설명이 늘어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뢰의 재고가 바닥나는 상태라고 말한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최성호는 어느 날 부모님이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소심해졌냐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그 불안은 이미 그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결과였다. 도업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을 다시 자신의 짐으로 돌려받는다. 이것이 인과의 흐름이다. 집안에서 도업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몫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화한다. 숨기고 따로 챙기고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 집은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존 공간처럼 변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서로 노를 숨기는 상태라고 비유한다. 도업의 또 다른 결과는 삼전반의 부족함의 감각이 퍼진다는 점이다.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늘 불안하고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손해처럼 느껴진다. 이는 실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문제다. 경계를 침범하는 습관은 만족을 느끼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최성호는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동료의 공을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려는 마음이 생겼고 작은 이익에도 민감해졌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집안에서 쌓인 도업이 바깥 삶으로 확장된 것이다. 업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도업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보시의 공덕이 자란다고 말한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몫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집안에서 누군가의 시간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도업은 약해지고 보시의 씨앗이 자란다. 최성호는 어느 날 부모님과 재정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처음으로 사과했고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이것이 도업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변화다. 도업을 멀리하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삶이다. 가져가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삶은 단순해진다. 집안에서 이 단순함이 회복되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집안의 도업이 줄어들면 아이들의 표정이 먼저 바뀐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숨겨진 계산을 가장 빨리 감지한다. 경계가 존중되는 집에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 안정감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이야기의 핵심은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집안에서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자는 데 있다. 이것이 정말 서로에게 동의된 나눔인지 아니면 침묵 위에 세워진 사용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도업은 큰 죄악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스며든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순간 가장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 집안에서 경계를 존중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의 신뢰 구조를 다시 세운다. 이것이 두 번째 업이 남기는 결과이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다. 집안에서 살생과 도업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쉽게 스며드는 세 번째를 마주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음, 즉 음욕의 업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극단적인 상황만을 떠올린다. 그래서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음욕의 업은 노골적인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경계를 흐리는 마음, 관계를 도구로 만드는 태도, 만족을 외부에서 끌어오려는 습관을 포함한다. 집은 욕망이 가장 쉽게 변명되는 공간이다. 피곤해서, 외로워서, 이해받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마음은 금세 선을 넘는다. 불교에서는 음욕이 반드시 몸의 접촉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선, 상상, 감정의 의존, 비교와 갈망이 이미 방향을 정한다. 몸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음욕의 업은 시작을 알아차리기 가장 어렵고 결과를 인정하기도 가장 어렵다. 수원에 사는 박서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은 성실했고 집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졌다. 칭찬의 말, 호감의 표현, 은근한 감정의 교류가 그녀를 잠시 살게 했다. 그녀는 그것이 음욕의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박서연의 마음은 이미 경계를 넘고 있었다. 음욕의 핵심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목적이 바뀌는 데 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대신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음욕의 방향이 형성된다. 집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마음이 밖에서 대체물을 찾을 때 업은 조용히 자라난다. 음욕의 업이 집안에서 쌓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냉기다. 큰 싸움이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줄어들고
대화의 온도가 내려간다. 박서연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남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이탈이라고 부른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배회한다. 음욕에 업은 상대를 배신하기 이전에 자신을 배신한다. 관계에서 책임과 존중을 내려놓고 순간의 자극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작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만족의 기준을 왜곡한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기존의 관계는 더욱 밋밋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음욕이 마음에 남기는 구조적 변화다. 박서연은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지 못했다. 다만 남편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설렘의 감소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업은 더 깊어진다. 관계의 변화는 종종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음욕의 업이 깊어지면 신뢰는 말없이 약해진다. 의심이 생기지 않아도 투명함이 줄어든다. 휴대전화를 숨기고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를 키운다. 이는 반드시 외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관계의 한 부분을 닫아버린 상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표현한다. 음욕의 업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달콤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분노처럼 거칠지 않고 탐욕처럼 노골적이지 않다. 위로와 이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마음을 풀어놓게 한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공허가 기다린다. 외부에서 채운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본 한마디에 멈칫했다. 요즘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누군가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 자각이 업을 돌릴 수 있는 첫 지점이라고 말한다. 음욕을 멀리한다는 것은 욕망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다.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다 그 방향을 책임지라는 뜻이다. 집안의 관계는 가장 깊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다. 여기서 욕망이 방치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로움과 피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 불교는 반대로 말한다. 결핍을 숨기지 말고 바른 관계 안에서 드러내라고. 집안에서 솔직해질수록 음욕의 업은 힘을 잃는다. 박서연은 남편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쉬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숨기지 않고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밖으로 흘려보내던 습관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음욕의 업은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 단번에 끊기지 않더라도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약해진다. 불교에서는 음욕의 업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내부에서 키우는 연습을 말한다. 감사, 절제,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집안에서 작은 친절과 진짜 대화가 늘어날수록 외부의 자극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집안에서 음욕의 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았다면 이제 그 업이 가정 안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왜 그 균열이 오래도록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음욕의 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 관계의 내부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도 집이 점점 차갑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하나의 그릇에 비유한다. 신뢰와 존중으로 채워진 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음욕의 업이 스며들면 그릇의 바닥에 아주 작은 금이 생긴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금을 알아채지 못한다. 물도 새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은 점점 넓어지고 결국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대구에 사는 정은지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큰 갈등 없이 살아왔다. 서로에게 크게 기대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 공허함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정은지는 직장에서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대화는 일상적이었고 처음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대화가 끝난 뒤 묘한 여운을 느꼈다. 집안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음욕의 업은 바로 이 여운을 붙잡는 순간부터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음욕의 업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현재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가능성의 세계에 머무른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 선택하지 않은 삶, 가상의 만족이 마음을 차지한다. 그 결과 지금의 관계는 점점 생기를 잃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를 떠난 상태라고 표현한다. 업은 언제나 현재를 떠날 때 자란다. 정은지는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남편은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 답답함을 피로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이미 마음은 집안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음욕의 업은 이렇게 조용히 거리를 만든다. 집안에서 음욕의 업이 쌓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투명함이다.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생기고 설명하지 않는 감정이 늘어난다. 이는 반드시 외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의 일부를 닫아버린 상태라는 점에서 결과는 비슷하다. 닫힌 마음은 다시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음욕의 업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는 비교다. 다른 사람, 다른 관계, 다른 삶과 현재를 비교하게 된다. 이 비교는 만족을 갉아먹는다. 지금의 관계가 실제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은지는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다만 삶이 예전보다 재미없어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외부 자극에 익숙해진 마음은 일상의 깊이를 느끼기 어려워진다. 집안의 조용한 안정은 지루함으로 오해된다. 음욕의 업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힘이 약해진다. 불편한 대화, 조율, 기다림을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 결과 작은 오해도 풀리지 않고 쌓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을 돌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한다.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돌봄이 필요하다. 정은지는 어느 날 남편과 크게 다투지도 않았는데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 피로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마음을 유지해야 했던 데서 왔다. 하나는 현실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 가능성의 세계였다. 음욕에 업은 사람을 분열시킨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면 지친다. 불교에서는 음욕의 업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집착을 든다.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거나 실망의 대상이 된다. 이 구조에서는 진짜 만남이 일어나기 어렵다. 음욕의 업을 줄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하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직한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정은지는 결국 남편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멀어졌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았다. 그 대화는 불편했고 눈물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다. 현실의 관계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음욕의 업이 줄어들면 관계는 즉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더 이상 몰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삶의 피로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불교에서는 집안의 관계를 수행의 가장 깊은 자리로 본다. 여기서 욕망을 바라보다, 조율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음욕의 업은 이 수행을 회피할 때 자란다. 반대로 머무를 용기를 낼 때 약해진다. 집안에서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잃어버린 친밀감은 천천히 돌아온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다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음욕의 업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가장 조용한 변화다. 살생과 도업. 음욕의 업이 집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았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손을 묶고 욕망을 억누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멀리함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은 계율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힌다고 느낀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친 계율은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집안에서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집을 감옥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서울 근교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부는 특별히 신앙심이 깊지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집안에서 한 가지 약속을 정했다. 화가 날 때 손부터 움직이지 않기, 상대의 몫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숨기지 않기. 이 약속은 종이에 적혀 있지도 않았고 항상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준은 집안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었다. 불교에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부부 역시 다투었고 실수도 했다. 그러나 손을 들어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고 돈과 시간에 대해 가능한 한 투명하려 했으며 관계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서 집은 점점 머물기 편한 공간이 되었다.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삶의 핵심은 몸을 돌보는 데 있다. 몸은 가장 정직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의 행동을 먼저 바로잡으라고 가르친다. 집안에서 손에 힘을 낮추고 발걸음을 늦추고 시선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방향은 바뀐다. 살생을 멀리한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다만 집안에서 누구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선택이다. 목소리를 낮추고 폭력적인 몸짓을 멈추는 순간 집은 안전해진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명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도업을 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고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의 시간, 노력, 감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집안에서 허락을 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은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신뢰가 쌓인 집에서는 굳이 움켜쥘 필요가 줄어든다. 음욕의 업을 멀리한다는 것은 욕망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욕망을 숨기지 말고 바른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다. 집안의 관계는 욕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욕망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대화와 돌봄으로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삶을 무해의 삶이라고 부른다. 해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흩뜨리지 않는 삶이다. 무해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표현이다. 집안에서 이 자비가 실천될 때 삶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기준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집안에서의 선택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업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밖에서의 모습은 역할일 수 있지만 집 안에서의 모습은 습관이다.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조금씩 몸이 기억한다. 손을 들지 않는 법, 당연하게 가져가지 않는 법, 마음이 흩어질 때 돌아오는 법을 몸으로 배운다. 이 몸의 기억이 업을 바꾼다. 불교에서는 업을 지우려 하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새로 쓰라고 말한다. 집안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기록지다. 오늘의 선택이 어제의 업을 덜어내고 내일의 결과를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세 가지를 멀리하는 삶을 살면 삶이 갑자기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고 감정은 흔들린다. 그러나 고통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이 자랄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회복의 공간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끝맺음은 결론이라기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조용한 초대에 가깝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삶의 중심에는 늘 집이 있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곳,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 집을 정화한다는 말은 집을 새로 꾸미거나 규칙을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집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살생, 도업, 음욕이라는 세 가지를 멀리하는 선택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집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된다.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 사는 오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았다.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갔고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외부의 자극으로 도망치곤 했다. 그의 집은 늘 어딘가 불안정했고 머물러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는 운이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법문을 듣게 되었다. 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 집안에서 다시 쓰는 기록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인생이 단번에 바뀐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집에 돌아와 자신의 행동을 조금 더 보게 되었다. 화를 느낄 때 손을 멈추는 연습, 가족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지 않으려는 노력,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선택. 이 변화들은 아주 작았고 자주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갑자기 화목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다. 침묵이 있어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갈등이 생겨도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집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집을 업의 저장고이자 전환소라고 말한다. 쌓이기만 하던 업은 집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살생을 멀리하면 두려움이 줄고 도업을 멀리하면 불안이 줄며 음욕을 멀리하면 공허가 줄어든다.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삶은 덜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불교는 종종 이렇게 대답한다.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해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흩뜨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다고. 집안에서 이 기준이 지켜지면 복은 따로 찾지 않아도 찾아온다. 집은 가장 작은 사회이자 가장 진실한 수행처다. 여기서 실패한 수행은 어디에서도 성공하기 어렵고 여기서 살아난 자비는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려한 장소보다 일상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문을 여닫는 순간에서 업은 바뀐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느껴보는 것. 목소리가 높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몫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고 말한다. 집안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삶은 긴장된 삶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한 삶이다. 해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빼앗길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며,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쉼의 공간이 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다만 집이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업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집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가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나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시선 하나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발 아래 있다고. 집안에서 세 가지를 멀리하는 선택은 그 길 위에 조용히 서는 일이다. 그 위에 서는 순간부터 인생은 더 이상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업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한다.